좀 살려주세요. 영하 15도. 강원도 산골 마을 세터골의 한겨울밤 11시에 낡은 한옥에서 잠들려던 남자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헛간 쪽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손전등을 든 남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초 더미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자국, 찢어진 코트, 한쪽 구두만 신은 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의 손전등이 명품 가방을 비췄습니다. 그 안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한겨울밤 이 외딴 마을 헛간에 쓰러져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하루를 위로해드리는 사연 아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사흘 전 새벽 5시 알람 없이 정확히 눈을 뜬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혁, 44. 10여 년째 혼자 이 마을에서 사는 그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한옥과 밭 500평으로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깨끗하게 빨아놓은 작업복을 입고 혼자 아침을 지어 먹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몇 점, 된장찌개 한 그릇.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밭일이 시작됐습니다. 배추밭에 거름 주고 비닐하우스 상추 수확하고 풀을 뽑았습니다.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흙 만지는 고된 일. 하지만 준혁의 얼굴엔 불평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할아버지가 일구던 땅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을 슈퍼에 들렀습니다. 간장과 라면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슈퍼 주인 박미숙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준혁이 아니가. 또 혼자 라면 먹으려고? 40 넘어서도 장가를 못 가니 매일 라면이지.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해 하실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조카딸이라도 소개시켜 줄까 했는데 워낙 말도 없고 무뚝뚝하니까 여자들이 무서워할 거 아뇨.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물건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박미숙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불쌍한 사람. 평생 혼자 살겠네. 준혁은 이미 10년 넘게 들어온 말이라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엔 농협에 들렀습니다. 비료 대금을 결제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 김정훈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여기 서명하시고요. 준혁 씨는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겠네요. 이율이 3.5%고요. 상환은 6개월 거치 후 36개월 분할이에요. 이해되시죠? 도시에서 대학 나와 이곳에 발령받은 김정우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훑어보고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정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이해나 했을까? 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설명해주지.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 한 그릇과 김치찌개 한 그릇. 낡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해운그룹 서태준 회장이 지난 21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준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태준.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이름. 하지만 곧 라디오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창밖엔 이미 어둠이 내렸습니다. 겨울 산골의 밤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고 내일 옷을 준비했습니다. 밤 9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밤, 혼자인 삶. 10여 년째 반복되는 외롭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한 여인이 헛간에 숨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새턱골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준혁의 집 불빛마저 꺼지고 마을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이 고요한 마을에 거대한 폭풍이 밀려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준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거셌습니다. 영하 15도의 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헛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손전등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신음이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켜니 건초 더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과 팔에 멍자국, 찢어진 코트, 한쪽 맨발은 시퍼렇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이었습니다. 맥박은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겠어. 구급차는 40분은 걸릴 것입니다.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앙상한 몸 얼마나 고생했을까. 집으로 데려가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코트를 벗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로 얼굴과 손발을 닦아줬습니다. 얼굴에 멍, 갈비뼈도 금이 간 듯했습니다. 밤새 준혁은 2시간마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여인의 체온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여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주변을 둘러보다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여긴 어디죠? 쉰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한 표준어였습니다. 교육받은 말투였습니다. 제 집입니다. 헛간에서 쓰러져 계셔서 데려왔어요. 당신은? 민준혁입니다. 이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경찰이요. 제발.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찾으면 저 죽어요. 제발. 준혁은 여인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진짜 공포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여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하기 쉽게 묽게, 따뜻하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여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습니다. 드실 수 있겠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죽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와드리려면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인은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험해져요. 당신도 저도 쫓기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쫓나요?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준혁은 여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존재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몸이 회복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여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연우예요. 연우 씨, 푹 쉬세요. 밖에서 일하고 올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부엌에서 가져다 드세요.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구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온 걸까? 하지만 일단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터골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방에만 있기 미안하다며 농장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밭일은 서툴렀습니다. 호미로 풀 뽑다가 배추까지 뽑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손,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은 달랐습니다. 저녁 요리는 완벽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깔끔하게 담긴 밥. 혼자 먹던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와 빨래도 마치 고급 호텔 객실을 정리하듯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밭일은 서툴지만 집안일은 완벽한 이 여자. 교육받은 말투, 우아한 자세.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준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박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집에 여자 있다며? 다들 봤다는데. 어디서 꼬셔온 거야?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농협에선 김정훈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봤는데 꽤 예쁘던데. 준혁 씨한테 과분한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봤대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조금만 더요. 쫓는 사람들이 포기할 것 같아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제가 필요하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후 마을 입구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도시 번호판의 고급 차량. 산골 마을에선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슈퍼로 들어간 리더가 박미숙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여자 못 봤습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연우의 사진. 파티장 배경, 웃고 있는 모습. 지금의 초췌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자, 준혁이네 집에 있어요. 마을 끝 한옥이요. 감사합니다. 남자들의 차가 천천히 마을길을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집을 향해서. 그날 저녁 준혁은 밭에서 돌아오다 저 멀리 검은 차를 봤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연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 진짜 공포를 기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세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십니까? 찾는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연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구시길래 찾으시는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집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준혁이 막아섰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키십시오. 영장이라도 있습니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영장? 우린 경찰이 아닙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세 남자가 대치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리더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비키시겠습니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안 됩니다. 리더가 눈짓하자 덩치 큰 조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90cm는 좋게 넘고 어깨도 넓었습니다. 준혁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비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준혁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목을 잡더니 정확하게 꺾었습니다. 발로 무릎 뒤를 쳤습니다. 몸이 균형을 잃자 팔을 비틀며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3초, 딱 3초 만에 덩치 큰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리더와 다른 조수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190cm 덩치가 3초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강제로 들어오려 하지 마세요. 남자를 놓아주자 팔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리더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던 사람이야? 그냥 농사나 짓던 사람이에요. 농부가 저런 기술을 알 리 없는데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리더는 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가하듯 분석하듯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이 아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서연우 씨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결국 찾아낼 겁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마을길을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의사 시절 응급실에서 난동 환자 제압을 위해 배웠던 기술, 신경과 압박점을 정확히 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제압법. 집으로 들어가니 연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떠나야 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준혁이 연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오늘 밤은 여기 계세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사 짓기 전엔 뭘 하셨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밤새 창밖을 지켰습니다. 연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텄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는데 연우가 나왔습니다. 둘 다 밤새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당신은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혁은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우예요. 대한해운그룹 회장 서태준의 딸이에요.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태준, 7년 전 그날
수술을 거부했던 환자, 준혁의 인생을 바꾼 그 사건의 중심,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집에 아버지가 쓰러진 후 숙부와 사촌 오빠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해요. 제 지분이 필요해서 저를 사촌 오빠랑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저를 없앨 거예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약혼식 전날 밤에 3주 동안 숨어 다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태준의 딸. 7년 전 그 사건과 연결된 사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지킬 겁니다. 연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재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위험해요. 당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한 번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연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도망쳐온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 함께 싸워야 하는 동료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마을에 다시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 그중 한 대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민재. 30대 초반, 명품 양복, 차가운 눈빛. 경호원 5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민재가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 모아주십시오. 30분 후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였습니다. 준혁과 연우도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민재가 앞에 섰고 경호원들이 양옆에 늘어섰습니다. 연우야, 오랜만이네. 그만 집에 가자.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연우는 준혁 뒤에 숨듯 섰습니다. 아버지도 걱정하시잖아. 아버지는 의식이 없잖아요. 민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지금 안 하면 아버지 생명 유지 장치 끊는다.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 없다고 했어. 안 돼. 연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함부로 끊겠다고요?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시골 농부 주제에. 준혁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뇌출혈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압 관리만 잘하면 의식 회복도 가능해요. CT 결과는 봤어요? 혈종 위치는? 좌측 기저액인가요? 시상부인가요? 뇌부종은 어느 정도였고 뇌압은 측정했나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정훈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혁?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가 의사였어?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10여 년간 무시하던 그 농부가 서울대병원 의사였다고? 민재가 다시 준혁을 봤습니다. 의사라고요? 그럼 당신이 7년 전 그 의사? 네, 저입니다. 서태준 회장님의 심장이식 수술을 거부했던 의사요.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벌에 맞섰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 직장, 명예.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요. 뇌사 판정도 안 난 환자의 심장을 이식하려 했던 거. 제가 거부하니까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 그런데 그 환자가 바로 서태준 회장이었어요. 연우가 충격받은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서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에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저를 구하려고요. 하지만 전 모든 걸 잃었죠.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은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연우 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범죄입니다. 강제 결혼, 살인 계획, 재산 탈취, 다 증거가 있어요. 준혁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우가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하지 마쇼. 마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막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해결하죠. 민재가 떠났습니다. 박미숙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몰라서 괜찮습니다. 연우가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쌍한 농부가 아니라 재벌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의사, 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태준을 살리겠다고, 연우를 지키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준혁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준비됐어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죠. 준혁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우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면 아버지는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준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산골을 벗어나 점점 도시로 가까워지는 길. 5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7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의사로서 서울에 가는 것은 무서워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무섭죠. 모든 걸 잃었던 곳이니까요.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연우의 말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 차에서 내린 순간 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 건물, 15년간 꿈꿨던 곳, 7년간 몸담았던 곳,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곳. 준혁 씨, 연우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떨려서요.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이 준혁을 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민준혁 아니야? 맞아, 그 사건 있었잖아. 왜 여기 온 거지?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연우가 더 꽉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말없이 전하는 위로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둘이 막아섰습니다. 면회 불가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서연우예요. 서태준 회장의 딸입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와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확인 가능하십니까? 연우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호원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막아섰습니다. 환자 보호자만 출입 가능합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아버지를 진찰하러 왔어요. 연우가 설명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따로 계십니다. 경호원은 단호했습니다. 제발이요. 이분이 아니면 안 돼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 선생님? 뒤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모습,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과장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민 선생님이구나. 소문 들었네. 마을로 돌아갔다고. 신경외과 과장 이동수. 준혁이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도받았던 선배. 준혁이 내부 고발을 했을 때 유일하게 편을 들어줬던 사람. 오랜만입니다. 왜 왔어? 여긴. 이동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태준 회장님을 진찰하러 왔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동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호원들, 간호사들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 면허가 압니다. 정지 상태라는 거. 준혁이 끊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발이요. 환자 상태만이라도 봐주세요. 준혁의 간절한 눈빛. 이동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공식 기록엔 남지 않는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인공호흡기 소리, 7년 만에 맡는 병원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서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각종 튜브들, 모니터에 표시되는 생체 신호들. 아버지. 연우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왔어요. 아빠, 저예요. 연우예요. 하지만 서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침대 옆 책상으로 갔습니다.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입원 날짜, 진단명, 투약 내역, 검사 결과들, 벽에 걸린 CT 필름을 들여다봤습니다. 뇌 단면 이미지들,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사흘간 회의했네. 결론은 회복 불가능.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필름을 들여다봤습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아. 뇌압도 불안정했고 지금은 안정됐지만 의식 회복은 힘들다는 게 우리 판단이야. 혈종 위치는 어디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좌측 시상부. 여기 봐. 이동수가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다른 각도의 필름들과 비교했습니다. 뇌관은요? 손상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 뇌압 수치 변화 추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동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준혁은 그래프를 쭉 훑어봤습니다. 최근 3일간 안정적이네요.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뇌부종은요? 초기엔 심했지.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직접 진찰해도 될까요? 그래. 준혁은 환자 곁으로 갔습니다. 연우가 비켜섰습니다. 먼저 눈을 확인했습니다.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동공 반응 있네요. 응, 그건 있어. 다음은 근육 긴장도. 팔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긴장도 정상. 반사신경 검사.
무릎 반사, 발목 반사.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7년 만에 진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했던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다시 CT 필름 앞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동수가 물었습니다. 어때?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복 가능성 있습니다. 이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자네 지금 혈종 위치를 다시 보세요. 준혁이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시상부 출혈이지만 뇌가는 완전히 멀쩡해요. 그리고 출혈 방향을 보세요. 뇌실 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출혈량보다 중요한 건 위치예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뇌압은 안정됐고 뇌부종도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혈종 제거 수술하면 의식 회복 충분히 가능해요. 이동수가 다시 필름을 봤습니다. 꼼꼼히,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이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했나 봐. 출혈량에만 집중하고 위치를 놓쳤어. 연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수술하면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뒤에 경호원 둘을 대동하고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당신 지금 면허 정지 상태잖아. 불법이야, 불법.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연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뭐? 회복 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동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민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수술 가능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 안 돼. 위험해. 자칫하면 더 악화될 수도. 안 하면 정말 깨어나지 못합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누가 수술해? 당신? 면허도 없는데?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면허 정지 상태, 수술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민 선생님이 보조하는 걸로 하죠. 안 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보호자로서 수술을 거부합니다. 절대 안 돼. 보호자는 저도 있어요. 연우가 나섰습니다. 저는 수술에 동의해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너한텐 법적 권한이 없어. 대리인은 나야. 법적 권한?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원장 최규석. 무슨 소동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 면허 정지된 의사예요.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까지 하겠다고 해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원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혁 선생. 원장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죄송합니다, 원장님.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자네 실력은 내가 안다. 하지만 면허 정지 상태에서 수술은 불가능해. 법적으로 제가 보조만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이 집도하시고.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재벌 회장의 조카. 대한해운그룹은 이 병원의 큰 후원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서. 그럴 시간 없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준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인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혈종이 석회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정말 끝입니다. 영원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 검토? 그거 하는 동안 환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두는 게 법입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법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준혁의 외침이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규정보다 먼저예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연우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분을 믿어요. 이분이 아니면 아버지는 영원히 못 깨어나요. 제발. 연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아주 긴 한숨이었습니다. 이동수 과장. 예, 원장님. 자네가 책임지겠나? 모든 책임?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동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원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민 선생은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은 걸로 한다.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알겠나? 감사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두고 봐. 이거 절대 안 끝난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 9시. 준비하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준혁과 연우 그리고 이동수만 남았습니다. 이동수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7년 만에 제대로 된 의사 같은 소리 들었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환자를 살릴 기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 수 있어. 연우가 다가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서태준을 살리겠다고. 7년 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엔 꼭 해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11시 병원 옥상. 준혁은 혼자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차들의 불빛이 강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이 도시, 한때는 이 도시가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 꿈꿨고, 이곳에서 일했고, 이곳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모인 기자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얼굴 앞에 들이대졌습니다.
민준혁 선생님, 왜 수술을 거부하셨습니까? 재벌의 압력을 받으신 겁니까? 환자가 사망했는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질문 공세, 손가락질, 비난.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외면했고, 병원은 등을 돌렸고, 약혼자는 떠났습니다. 혼자만 잘난 척 하더니 이렇게 되네. 의사 체면만 구기고 아무도 안 도와줄걸.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준혁은 도망쳤습니다. 서울을, 의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모든 과거를, 그리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숨었습니다. 민 선생님?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우였습니다. 못 주무세요? 연우가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잠이 안 오네요. 내일 수술 생각하니.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서운가 봐요. 실패하면 어쩌나. 안 무서우면 이상하죠. 연우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전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기다려왔던 순간이요? 연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 씨, 네. 사실 제가 그 마을에 산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태준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아버지가요? 네. 처음엔 왜 부르시나 싶었어요. 저 때문에 수술 못하셨으니 화라도 내실 줄 알았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사과하셨어요. 사과요? 네. 죄송하다고.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연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회장님 부인. 그러니까 연우 씨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어머니가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 없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회장님께 유언을 남기셨대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어딘가에 작은 한옥이 있다고.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라고. 만약 연우 씨가 힘들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곳으로 가라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연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그 집 주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죠. 준혁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혹시 연우 씨가 그곳에 오면 지켜달라고. 저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제가 회장님의 딸을 지켜달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그리고 준혁의 눈에서도. 그래서 7년간 그 마을에서 기다렸어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올까봐. 혹시 당신이 위험에 처할까봐. 7년을요? 7년 동안?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1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재벌 회장 딸이 그런 산골 마을에 오겠어요. 그것도 혼자서. 2년이 지났을 때도 안 왔어요. 3년, 4년. 시간이 갈수록 당신이 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5년이 됐을 때 전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자.
회장님 부탁은 부탁이지만 이젠 충분히 기다렸다고. 6년이 됐을 때, 7년이 됐을 때도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준혁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정말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하 15도의 그 추운 밤, 헛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을 때,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나 들개쯤. 하지만 가보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어요. 얼어 죽기 직전에.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왔구나. 어머니 말씀대로, 회장님 예상대로 연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준혁이 연우 옆에 앉았습니다. 운명이었죠.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신 운명. 회장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전망. 그리고 제가 7년간 지켜온 약속. 어머니가, 연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왜요? 왜 저를? 회장님 말씀으로는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벌가의 위험을 알고 계셨대요. 어머니 본인도 재벌가에 시집온 사람이잖아요. 그 안의 어둠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언젠가 딸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언젠가 딸이 도망쳐야 할 날이 올 거라고. 도망칠 곳을, 숨을 곳을, 그리고 지켜줄 사람을. 준혁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였어요. 연우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치 어린아이처럼. 준혁이 연우를 안아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도요.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그 집을 알려주신 것도요. 모두 이날을 위한 거였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네. 그래서 더 견디셨던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재와 숙부의 압박에도, 회사를 빼앗기려는 음모에도,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알고 싸울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7년을 기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준혁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간절함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준혁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전 당신을 기다리면서 저를 찾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로서의 저를요.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늘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다시 의사가 될 기회를, 다시 누군가를 살릴 기회를.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회를 줬어요. 연우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내일 수술. 연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고맙다고 하시겠죠.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약속 잘 지켰다고. 딸을 잘 지켜줬다고. 그리고 아마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준혁이 연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 산골 마을도 그 한옥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연우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둘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꽉 7년의 기다림, 한 달의 만남, 그리고 평생의 인연. 전 행운아예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당신이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전 더 행운이에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둘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수술실 준비실. 준혁은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네요. 7년 만이라서. 당연하지.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야. 이동수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네 실력은 변하지 않았어. 어제 진찰하는 거 봤어.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이동수가 웃었습니다. 자네가 눈이 되고 내가 손이 되는 거야. 우리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강한 조명, 수술 기구들이 반짝였습니다. 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취 들어갑니다. 서서히 서태준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준비됐어? 이동수가 물었습니다. 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는 이동수.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건 준혁이었습니다. 절개 위치는 여기. 3cm 정도. 알았어. 이동수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두피를 절개했습니다. 드릴, 드릴. 간호사가 건넸습니다.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혈관 조심. 저기 중대 뇌동맥 지나가. 봤어. 이동수의 손이 정확했습니다. 두개골이 열렸습니다. 뇌가 드러났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뇌, 7년 만에 하는 수술.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아. 이동수가 불렀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준혁이 심호흡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혈종 위치 확인됐어. 석션, 석션. 조심스럽게 혈종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cm, 2cm.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혈관 손상 없어. 계속. 알았어. 이동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작은 출혈, 지혈. 어디? 11시 방향. 작은 혈관. 봤어. 정확하게 지혈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혈종의 절반이 제거됐습니다. 순조로워.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자네 눈 정말 대단해. 하나도 놓치지 않네. 감사합니다. 계속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동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혈종 제거.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됐어. 이동수가 외쳤습니다. 혈종 완전 제거.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뇌압 확인. 정상입니다. 출혈 없음. 없습니다.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수가 두개골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박수 정상, 혈압 정상, 산소 포화도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술 종료. 이동수가 선언했습니다. 오전 12시 20분, 3시간 20분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7년 만의 수술, 7년 만의 승리. 잘했어, 준혁아. 이동수가 준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잘했어. 둘은 포옹했습니다. 수술실 밖, 연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성공했어요. 그 말에 연우가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도 연우를 꽉 안았습니다. 7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 매일 아침 연우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준혁도 매일 찾아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회복을 지켜보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깨어나기를.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연우가 평소처럼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벚꽃이 폈대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봄이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태준의 손가락.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준혁도 뛰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연우가 울먹였습니다. 준혁이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동공에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빠른 반응. 회장님,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태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움직였습니다. 눈 뜨실 수 있으면 천천히 떠보세요. 서태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서태준의 눈이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천장을, 간호사를, 준혁을, 그리고 연우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연우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왔어요. 연우예요. 아빠. 서태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연우. 우리 딸. 준혁이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응 정상. 근육 긴장도 정상. 의식 명료.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불렀습니다. 서태준이 준혁을 봤습니다. 선생. 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서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지켜줬어. 우리 딸. 약속 지켰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태준이 연우의 손과 준혁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따뜻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야. 연우야. 연우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이제 다 알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연우. 눈물과 미소가 섞였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병원에 왔습니다. 연우가 제출한 증거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서태준의 증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재와 숙부의 음모, 강제 결혼 시도, 살인 계획, 재산 탈취 기도.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집에서, 숙부는 회사에서 각각 체포됐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2주일 후 서태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은 빨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말도 점점 또렷해졌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담당 의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준혁은 매일 찾아가 회복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태준은 준혁을 볼 때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 선생, 자네가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은인이야. 나와 연우의 은인. 3주일 후 서태준은 퇴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였지만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연우는 세터골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서울에 있으면 안 될까?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곁에 있어줘. 제발. 아빠. 연우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전 세터골로 갈 거예요. 준혁 씨와 함께. 하지만 거기가 제 집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7년간 지켜온 집이에요. 서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자주 와야 해. 약속? 네, 아빠. 출발하는 날 서태준이 병원 입구까지 나왔습니다. 민 선생. 네, 회장님. 자네 면허 복권. 내가 알아보겠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의사야. 환자를 살리는 의사. 서태준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태준이 연우를 봤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평생 지키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오후 3시 세터골 입구. 차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놀랐습니다.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준혁 선생님과 연우 씨. 박미숙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연우 씨.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혁과 연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뉴스 봤지? 회장님 살아나셨다며?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김정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괜찮습니다. 준혁이 김정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박미숙이 다가와 연우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준혁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니에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마을 분들께 감사드려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음료, 꽃. 10여 년 만에 마을에 이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외로운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자랑, 마을의 영웅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준혁과 연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세터골의 별은 서울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연우 씨, 준혁이 불렀습니다. 네, 저랑.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1000번이라도 좋아요. 둘은 껴안았습니다. 별빛 아래서 1년 후, 봄날, 작은 한옥마당,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서태준, 병원 동료들, 이동수, 원장,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간단한 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얀 천으로 장식됐습니다. 연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역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식은 간단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태준이 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 앞에 섰습니다. 잘 부탁하네.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태준이 딸의 손을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미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날이 오다니.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정말 잘 됐네. 준혁과 연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둘은 키스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준혁과 연우는 단둘이 남았습니다. 헛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처음 당신을 봤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 죽을 뻔했어요. 연우가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운명이라는 걸. 저도요. 이 사람이 7년간 저를 기다렸다는 걸. 둘이 껴안았습니다. 영하의 밤.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한 여인이 헛간에 숨어들었고 그렇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연우가 이었습니다. 저도요. 죽을 것 같던 밤에 한 남자가 저를 구해줬고 그렇게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당신은? 단 1초도요. 둘이 웃었습니다. 7년의 기다림, 한 달의 도피, 그리고 평생의 사랑. 모든 것은 그 영하의 밤, 헛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가장 추운 밤이 가장 따뜻한 봄을 데려오기도 해요. 그리고요. 준혁이 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운명의 시작이기도 하죠. 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더 이상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터골의 별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